자, 오늘이 확통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 배우죠? 경우의 수 배우면서 순열이라는 거, 조합이라는 걸 우선 배워요. 그래서 우선 확통에서도 제일 처음에 경우의 수에 대한 것을 배워요. 경우의 수.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의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것을 배울 건데 경우의 수 안에는 크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순열이라는 아이, 조합이라는 아이. 얘네 순열이 뭐였어? 고1 때 배웠던 순열. 고1 때 배웠던 순열. 뭐 피 쓰는 거 아니야? 피? 퍼미테이션? 맞아? 근데 순열이라는 게 순서에 관련이 있게 나열하는 것 정도의 느낌 아니야? 순열, 순서에 관련 있게 나열하는 것.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순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순열들이 존재하게 돼. 그러면 이 순열에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크게 보면 첫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진짜 순열. 이 순열이 그냥 이런 거 이제 P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거. NPR. 이거 썼던 거 기억나? N permutation R. 됐죠? 지금 설명할 건 아니야. 좀 이따 또 설명할 거야. 근데 순열은 어느 때 보통 썼었니? 그냥 기억을 떠올려 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세우는 상황이 있었으면 순열이라는 걸 썼었어. 물론 이게 순열인지 막 이런 걸 엄청 열심히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곱의 법칙으로 그냥 곱해가지고 답을 구하기도 하고 전혀 관계는 없는 거야. 꼭 P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꼭 조합을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 안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것 자체를 배우는 거에 제일 큰 생각은 니네 경우의 수를 뭐라고 배워? 제일 처음에? 결과의 수. 뭐 이렇게 배울 거야. 결과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내가 뭔가를 살 거야. 근데 뭐 햄버거 하나하고 음료수 하나를 살 거야. 근데 햄버거를 먼저 사고 음료수를 나중에 산 다음에 계산해서 나온 거하고 음료수를 먼저 사고 햄버거를 산 다음에 계산해서 나온 거하고 걔네들이 되게 붙어 있어서 한 번에 딱 들어서 계산하고 나온 거하고 결과는 어때? 똑같아. 어차피 내 손에 햄버거 하나와 음료수 하나가 들려있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경우를 센다라는 것 자체는 결과를 센다는 자체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순서도 중요하지 않아. 의 개념을 담고 있어. 물론 문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문제의 멘트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보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 순열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순열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걸 배웠잖아. 됐죠? 이제 확률 통계에서 순열 쪽에는 어떤 애를 또 배우냐면 중복 순열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얘는 순열은 순열인데 뭘 허용했을까? 중복을 허용한 거야, 얘는. 됐어? 그냥 느낌만 우선 살려볼게. 이 순열이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했다면 그 중에 뭐만 바뀐 게 중복 순열일 것 같아?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중복을 허용한다로 바꾸는 게 중복 순열이야. 이게 여러 가지 순열 안에 있는 거고. 자, 또 세 번째로 이런 걸 배울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처음에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였지. N개가 다 달라. 다 구분이 갔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있는 거야? 서로 같은 게 있어서 구분이 안 가는 것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도 세보겠다라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물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너희가 개념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안 배웠을 뿐 이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는 풀었어. 대표적인 예시가 길찾기 문제야. 길 이렇게 된 거 기억나? 1, 2, 3, 4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왠지는 아직 모를 거야. 마지막으로 개념상으로 배우는 것 중에 원순열이라는 걸 배워.
이게 명칭은 원순열이지만 원순열은 이렇게 원탁 같은데 동그란데 사람을 안 치거나 이런 개념이라서 원순열이라 부르는 건데 원순열은 개념상에서 회전하여 모양이 같은 것을 한 개로 생각하는 순열이야.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 2, 3이 써 있어요. 1, 2, 3. 근데 이거 회전 한 바퀴를 해. 1, 2, 3 이렇게 또는 1, 2, 3 이게 위치가 바뀌어서 뺑뺑을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되면 한 개로 생각해. 원순열 같은 경우는. 즉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한 가지 경우로 생각하는 순열이 원순열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열에서 다룰 거야. 여러 가지 순열에서.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합이라는 걸 배우지. 조합은 어떤 거였어? 서로 다른 앵계 중 알게를 택하기만 하는 거지. 근데 뭐는 허용하지 않았어. 얘도 중복을 허용하진 않았어. 서로 다른 앵계 중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조합이었고 이 조합에도 여기서 몇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첫 번째로 고1 때 배웠던 그냥 똑같은 조합. 물론 얘는 컨비네이션 C를 썼었죠. NCR 이런 거 썼었죠. 두 번째로 배울 게 중복조합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럼 얘는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이야. 뭘 허용한 거야? 중복을 허용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중복순열이라는 것과 중복조합이라는 애는 기호도 존재하고요. 걔를 배우게 될 거야. 얘는 H라는 기호를 쓰고요. 얘는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연산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 게 우리가 처음 단원인 순열과 조합 그리고 이 경우의 수에서 쭉 배울 내용들이 이 정도 내용을 쭉 배우게 되는 거야. 됐어요? 네, 이제 지금은 계속 복습하는 내용을 조금 진행 좀 해봅시다. 복습. 첫 번째로 고1 때 당연히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합의 법칙이야. 네, 합의 법칙이라는 거 자체가 이런 거였죠.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뭐 이런 거가 나올 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어. A 사건, B 사건.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A 사건과 B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A 사건이 일어나면 B 사건은 안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나면 A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하고 B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한다면 두 개를 더한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 법칙 아니었니? 이거 기억나?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약간 좁은 범위의 정리야. 이건 굉장히 좁은 범위의 정리야. 왜냐면 언제만 사용할 수 있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아까 편의점 갔다 왔지.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 1개와 음료수 3종류와 햄버거 4종류가 있었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으면 돈이 없어서 음료수를 못 사 먹어. 음료수를 사 먹으면 돈이 없어서 햄버거는 못 사 먹어. 그럼 만약에 내가 음료수 사는 사건을 A, 됐어? 햄버거 사는 사건을 B라는 사건이라고 하자면 A 사건을 한다면 B는 못하지. B를 한다면 A는 못하는 거야.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잖아. 그럼 A 사건은 3가지였고 B 사건은 4가지였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7가지지. 그냥 2개 더하면 되잖아.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합의 법칙이야. 됐어? 근데 얘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덧셈 정리라는 게 있어. 덧셈 정리. 근데 이게 이런 개념인 거거든? 이게 고1 때는 이런 개념을 배우진 않아. 조금 달라. 근데 NA라는 게 뭐라고 기억해, NA?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니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근데 집합의 표현과 이제 경우의 수에서 사건이라는 거의 표현을 동일하게 해. 무슨 얘기냐면 A 사건이라는 게 집합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음료수 3개 있었죠? 그럼 내가 음료수를 사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자면 A라는 사건 안에는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지. 음료수 1, 음료수 2, 음료수 3을 사는 사건이 있는 거잖아. 그럼 A라는 사건 안에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음1을 사는 사건, 음2를 사는 사건, 음3을 사는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라는 것을 집합으로 해석하고 NA를 집합에서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읽잖아. 얘는 이제 어떻게 읽냐면 A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읽을 거야. 기호는 똑같아.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니네 또는은 집합에서 기호를 뭐로 썼었니? 또는 합집합이니? 또는 합집합? 맞아? 그쵸? 그럼 여기서 이 개념은 얘를 더한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 거냐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렇게. 이게 뭐냐면 A 사건이 일어나도 돼. B 사건이 일어나도 돼. 합집합이니까 둘 다 일어나도 돼라는 개념이야. 그거의 경우의 순이라고 읽는 거라고.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읽기는 하는데 어쨌든 A 사건이 일어나도 되고 B 사건이 일어나도 둘 다 일어나도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럼 니네 이거 집합에서 이 연산은 누구랑 같다라고 배우니? NA 합 B 누구랑 똑같아? 뒤에 불러봐. NA 더하기 가만히 있지 말고 불러줘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이렇게 배우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지금 합의 법칙이 왜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이 부분이 뭐일 것 같아? A 사건 교집합 B 사건이야. 교집합은 뭐야? 두 개 겹치는 부분이지. 겹치는 부분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두 개를 뭐 하기만 했었어? 더하기만 했었지. 왜 더한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A 사건과 B 사건을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 겹치지 않으니까. 물론 얘를 이렇게 읽어야 돼.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이 공사건이라고 읽는 건데 우선 그건 안 배웠어도 그냥 집합으로 그냥 똑같이 생각해봐. A 집합과 B 집합은 겹치지 않아.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럼 여기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0개 아니니?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더 넓은 범위의 공식이 얘지만 얘가 0이기 때문에 m 더하기 n이 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인 거야.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어.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니? 그쵸? 이거 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내용을 그냥 정리하는 중인 거예요. 지금 고2 때 배울 내용은 아직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걸 정리하고 나서 갈 거라서. 그냥 2의 배수인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내가 A 사건이라 해볼게. 그럼 또는 3의 배수인 사건을 내가 B 사건이라 해볼게. 근데 A 사건 또는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묻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질문한 바가 이걸 묻는 거라고. N,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물론 얘를 A 합사건 B의 경우의 수는 읽는 게 원래는 맞지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런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그럼 봐봐. 얘는 원칙적으로 그냥 얘랑 같은 거야.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랑 똑같은 거야. 그럼 생각. A 사건의 경우의 수지. 2의 배수 몇 개 있어? 타입 5개 있죠.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더하기 3의 배수인 경우의 수 3개 있죠.
됐어? 2의 배수라는 사건과 3의 배수라는 사건은 겹치니? 겹치지. 어디서 겹쳐? 6의 배수에서 겹치잖아. 그럼 얘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 사건인 거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서 양쪽에서 겹쳐 생 것을 제껴줘야 된다는 개념이지. 그게 차의 법칙 같은 느낌인 거야. 됐어? 이런 식의 합의 법칙이 존재했다. 물론 얘가 덧셈 정리예요. 덧셈 정리. 더 넓은 범위의 정리라고. 요 정리가 요게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얘였던 뿐이야. 얘가 중학교 때도 배우지 이거는. 고1 때도 물론 이걸 배우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배우면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 이쪽에다가 잠깐 써볼게요. 두 번째 나오는 게 고배 법칙이에요. 자, 고배 법칙이 이런 거야. A 사건과 B 사건이 그리고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를 말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때. 근데 수학에서의 동시에는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것의 동시에와 다른 개념이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건 그대로 또 계속 예를 들어볼게요. 편의점에 갔어. 아까 전에 음료수 3개와 햄버거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종류가. 3종류, 4종류. 근데 내가 이번에는 돈이 충분히 있어서 음료수도 1개 사고 순차적으로 햄버거도 하나 살 거야. 즉 음료수도 하나 고르고 햄버거도 하나 고를 거란 얘기야. 이제 잘 생각해봐. 햄버거를 고를 거야. 어떻게 고를래? 햄버거 먼저 고를래? 음료수 먼저 고를래? 아무거나 먼저 골라야 되지 않아? 그 A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햄버거를 하나 고르고 음료수 하나 고른 다음에 계산해 나왔어.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 내 손에 햄버거 음료수 하나씩 있는 거야. 결과는. 두 번째, 내가 뭐 먼저 샀냐? 좀 전에. 햄버거냐? 음료수냐? 뭐 샀냐? 어쨌든 그거랑 반대로 햄버거 사고 음료수 샀어. 계산해 나왔어. 와, 햄버거 음료수가 겁나 가까이 있는 거야. 두 개 동시에 빡 집었어. 계산하고 나왔어. 세 개는 다른 거야? 똑같은 거라고. 현실은 다르지 않아? 음료수 사고 햄버거 산 거하고 햄버거 사고 음료수 산 거 다르잖아. 행동이 다르잖아. 근데 경우의 수라는 결과를 해석하는 결과의 개수를 쉬는 작업에서는 햄버거를 사든 음료수를 사든 누굴 먼저 사든 동시에 사든 어쨌든 계산해서 나오면 결과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결과의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에서의 동시에라는 개념은 순차적이기도 해. 동시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결과의 수기 때문이야. 무슨 말 이해 갔어? 그러면 그 보배 법칙이라는 게 쓸 때 아까 전에 썼던 거 잘 예를 들어봐. 햄버거를 사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음료수를 사는 경우가 n가지라면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고배 법칙을 쓴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지. 고배 법칙을 쓴다. 근데 그냥 동시에 일어나다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면 고배 법칙을 쓴다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고 얘는 정확하게 이런 개념인 거야. 고배 법칙은 A 사건의 그 각각에 대해서 B 사건이 같은 횟수 일어날 때 이때 고배 법칙을 쓰는 거야. 이게 원칙적인 해석이야. A 사건의 그 각각에 대해서 모조리 다 같은 횟수 일어나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쓰는 거야. 근데 얘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면 얘는 수영도. 니네 수영도가 뭔지 기억해? 수영도가 뭐야? 경우의 수를 세는 한 가지 방법인데 어떤 모양으로 그려서? 가지치기 모양 있지. 이게 수가 가지 숫자야? 형이 모양 영자야. 도는 그림 도자고. 가지치기 모양의 그림으로써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 수영도라는 개념이잖아. 그럼 수영도로서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애를 해석해보면 이런 거야. 음료수 1번을 샀어. 음료수 2번을 살 수도 있고 음료수 3번을 살 수도 있지. 이게 가지치잖아 이렇게.
그거에 따라 햄버거 1, 2, 3, 4 중에 하나를 사면 되는 거잖아. 음료수 2를 샀다고 해서 햄버거 사는 경우의 수가 바뀌어? 얘도 똑같이 몇 가지 가지 쳐져. 4가지 가지 쳐줘. 얘도 4가지 가지 쳐지지. 그렇기 때문에 곱하는 거야. 3 곱하기 4. 그 각각에 대해 같은 횟수 일어나기 때문에가 원칙이야. 그럼 다시 생각해봐. 음료수 1번 음료수하고는 햄버거 1번 햄버거가 어울리지가 않아. 맛이 뭐 이건 콜라인데 얘는 뭐 이상한 맛이야. 두 개는 같이 먹으면 맛이 그지 같아. 그래서 햄버거 1번과 음료수 1번은 사는 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음료수 1번의 가지치기엔 1번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 각각에 대해 같은 횟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곱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정확하게 그 각각에 대해 같은 횟수 일어날 때만 곱한다라는 게 고배 법칙의 원칙인 거야. 그래서 그걸 파악한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게 고배 법칙이에요. 하배 법칙과 고배 법칙. 그럼 니네 고배 법칙을 배우는 거, 그 수영도를 그린다는 개념이 지금 내가 고배 법칙에서 수영도를 설명했지만 수영도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수영도를 그려 해석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야. 왜 그러냐면 니네 문제 풀다 보면 물론 단순한 예시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거기 나온 조건들이 복잡해서 사실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뭐 그냥 곱하기나 더하거나 빼고로 나타내지 않는 되게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 문제들이 존재하잖아. 그때마다 어떻게 풀 거야에 대한 해석이 물음표가 찍히게 되지. 수영도는 직접 센다의 개념의 한 방법인 것뿐이야. 뭔 얘기냐면 너희가 음일, 해밀, 음일, 해미 이렇게 다 쓰기 귀찮잖아. 여기 몇 번만 써도 돼. 한 번만 써도 되는 순서상을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갖는 것뿐이야. 적게 써서 쉽다라는 개념만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음료수도 사고 햄버거도 사고 이 뒤에 뭐 살까? 과자도 하나 살 거야. 근데 과자가 10종류네? 그럼 일단 10종류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 각각에 대해서. 그럼 그거를 실제 다 음일, 해밀, 과일, 음일, 해미, 과일 이렇게 다 쓰려면 미친놈 되지. 그치? 순서상으로 다 나타내면. 근데 그만큼 생략이 되잖아.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게. 이게 다 직접 센다의 개념의 수영도라고. 됐지? 그러면 봐봐. 수영도를 그려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 수영도를 그려야만 하는 대표적인 문제. 이런 문제 있지 않나? 학교 운동장에 축구를 하러 남학생 4명이 갔어. 근데 그 남학생 4명이 멍청해서 자기 실내 주머니에 놓은 다음에 막 놀다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 거를 제외한 나머지 실내학 가방을 막 갖고 가. 그런 문제 본 적 있지 않아? 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거 몇 개야? 4명짜리 몇 개인지 외웠니? 4명짜리 지가 지 거 안 가져가는 문제 답 몇이야? 9. 그치? 그 내신 봤잖아. 오늘 지금 1월이지? 한 달 전에 봤잖아. 한 달 전에. 그치? 한 달 전에. 9라고 외우지 않나? 5명짜리 지가 지 거 안 가져갔다고 몇 개야? 어째 그건 하지 않을게요. 4명짜리 예시만 하나 들어볼게요. 그 예시 중에 이런 거 있죠? 여기가 A1이라는 자리고 A2라는 자리야. A3 자리고 A4 자리야. 그러니까 1번이라는 학생, 2번이라는 학생, 3번이라는 학생, 4번이라는 학생이 있어. 근데 얘를 주는 멘트에는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수학 기호로 좀 전 상황을 표현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 AI가 I일 수는 없어. 이런 개념이야. A 1, 2, 3, 4는 1, 2, 3, 4 중 하나를 갖는데 AI는 I일 수가 없어. 즉 A1은 1일 수가 없고 A2는 2일 수가 없다는 개념이야. 그게 1번 학생이 신발주머니에 1번 신발주머니 가져가서 놓고 놀다가 정신이 나가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걸 들고 집에 가는 거야. 이 말과 지금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야? 같은 조건이라는 얘기야. 동일 조건. 그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물론. 그 문제 중에 맨날 이런 거 있잖아. 모자를 쓰고 가가지고 모자를 벗어났다가 집에 돌아올 때 남의 모자를 쓰고 와. 멍청해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그런 문제 있죠. 이걸 풀 때 하는 방법이 항상 뭐였어? 다 수영도. 이거 원칙적으로 직접 센다. 왜 그러냐면 얘가 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몇 개인지 확인이 안 돼. 몇 곱하기 몇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조건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럼 조건이 특이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센다야, 직접 센다. 수용도가 직접 센다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거 세볼까? A1은 누구 가져야 돼? 1을 못 갖잖아, 얘는. 그럼 뭐 몇을 갖거나, 2를 갖거나, 3을 갖거나, 4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제 A1은 2를 가졌어. 2를 사용했지? 1, 3, 4가 남은 상황이야. 1, 3, 4. 그럼 2번은 뭐를 다 가질 수 있어? 1, 3, 4 다 가능하지 않냐? 이해했어? 자, 1, 2를 사용했어. 1, 2. 3, 4가 남은 상황이야. 무조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일 수밖에 없지. 3이 3을 못 가지니까. 맞아? 자, 2, 3이야. 1, 4가 남은 상황이 1, 4. 무조건 여기가 4,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지. 여기가 4일 수가 없으니까. 2, 4야. 2, 4, 1, 3이 남았어. 그럼 무조건 여기가 1, 여기가 무조건 3이겠지. 됐어? 밑에 것도 그리고 밑에 것도 그리면 되지. 이렇게. 이게 직접 센다의 개념이고, 얘는 우연찮게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이건 4명짜리여서 그런 거고 3 곱하기 3인 건 아니야, 얘가. 실제 세봤더니 그렇게 되는 것 뿐이고, 결론에서. 그래서 얘가 몇 가지가 나와? 9가지가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었죠. 4명짜리 지가 짓고 안 가져가는 문제, 5명짜리 지가 짓고 안 가져가는 문제,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5명짜리 중에 1명만 짓고 가져가고 나머지는 짓고 안 가져가는 문제도 있었고. 맞아? 그게 기본 세팅 문제였어. 고1 때 나오는 기본 세팅 문제들. 됐죠? 이제 뭐 해볼까? 순열 한번 정리해볼까요? 순열. 고배 법칙,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제 순열 쪽 한번 배웠던 거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순열. (2번까지) 썼으니까 3번 하면 되겠네요. 순열. 자, 순열하면 보통 이게 떠오를 거야. NPR. N 퍼미테이션 R이라고 있기도 하고 NPR이라고 그냥 있죠. NPR. NPR이라는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였어.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 중에. 근데 여기에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들어있는데, 서로 다른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 확률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에버랜드에 갔어. 에버랜드에 요즘에 그 호랑이 오둥이가 태어났거든. 5마리. 그럼 5마리가 이렇게 있다? 이게 5마리 있어. 그럼 그 5마리 이름이 다 있지 않을까? 뭐였더라? 기억이 났었는데 모르겠어. 어쨌든 5마리가 있어. 뭐 우리나라, 뭐 강산,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뭐 대한민국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5개가 있어. 5마리가 있는데, 그럼 그 5마리는 구분이 가? 니네? 얘가 대한인지 얘가 뭐 강산인지 뭔지 알아? 사실 우리는 모르지. 그럼 걔네는 구분이 가는 애들이야? 구분이 안 가는 애들이야? 구분이 가는 애들이야. 내가 모른다고 구분이 안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봐봐. 여기에 남학생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 있고 여학생 4명이 있어. 그럼 남학생 6명은 고2 남학생 6명이니까 구분이 안 가? 내가 얼굴 보고 얘가 누군지는 이름은 모르더라도 얘하고 그냥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 구분이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름을 몰라서 얘가 누군지 모른다 해서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야. 그게 호랑이도 마찬가지야. 호랑이 겁나 비슷하게 생겼잖아. 다 똑같이 생겼지 뭐 우리 눈에는. 근데 내가 구분이 안 간다 해서 얘가 구분이 안 가는 걸까? 구분이 가는 거야, 걔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룰 때, 확률을 다룰 때 생물은 원칙적으로 구분이 간다라고 보는 거야. 생물은 원칙적으로 구분이 무조건 가는 거야. 지렁이 1, 지렁이 2가 있어. 지렁이 1, 2는 구분이 가는 거야. 똑같이 생겨서. 내가 구분이 안 간다고 구분이 안 가는 게 아니라고. 생물은 구분이 원칙적으로 간다야. 됐어? 그럼 생물을 얘기했어. 그럼 무생물은? 무생물은 별다른 멘트가 특별히 있지 않는 이상
구분이 안 간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무생물은 구분이 안 간다고 했다고 해서 여기에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 주사위 뭐 할까? 요거 주사위. 콩알 만한 주사위 하나 있고 겁나 대빵 큰 주사위 하나 있어. 이 주사위가 이렇게 있어. 근데 구분 안 가냐? 당연히 가는 거야. 주사위 1, 주사위 2라고 해서 반드시 구분이 안 가는 건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무생물이어도 구분이 가는 것은 구분이 간다라고 보는 거야. 작은 주사위, 큰 주사위. 당연히 구분 가겠죠.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당연히 구분이 가는 거야. 근데 봐. 뭐 똑같은 거 없나? 자, 분필이 나왔어요. 파란 분필, 파란 분필. 구분이 갈까 안 갈까? 안 간다고 보는 거야. 물론 얘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얘는 여기가 좀 깨져 있어. 얘는 안 깨져 있어. 혹시 그러면 구분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물론 구분이 가지. 얘는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하지만 수학에서는 구분이 안 간다고 본다고. 됐어? 근데 파란색 분필 두 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1번이 써져 있고 하나에 2번이 써져 있어. 구분이 갈까 안 갈까? 당연히 가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동전을 던질 건데 첫 번째 동전을 던졌어. 됐어? 주웠어. 다시 던졌어. 구분이 갈까 안 갈까? 그건 가는 거야. 첫 번째 던진 동전. 두 번째 던진 동전으로 구분이 가는 거니까.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생물은 구분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생물은 어떤 경우에도 구분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우의 수 확률에서 기본적인 전제야. 근데 내신에서는 얘가 애매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사실 있어. 문제에 좀 억지가 들어있는 경우.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억지가 들어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멘트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줘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든지 크기가 다른, 색깔이 다른, 기타 등등으로 구분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이게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의 중요도야.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다 구분이 가냐? 서로 같은 것이 있어 구분이 안 가냐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됐죠? 자, 퍼미테이션을 쓰는 상황, 순열을 쓰는 상황은 뭐는 허용하지 않았냐면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용하진 않아요. 봐봐, 여기서 서로 다른 엔계중이라는 멘트가 있지. 근데 우리가 순열을 다 배우면 서로 같은 것이 있는 것도 배운다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퍼미테이션이라며, 순열이라며. 그럼 뭐도 있겠어?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중복을 허용하는 것. 그러니까 니네 중복 허용하는 거 안 해봤을까? 해봤다니까?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 중학교 때도 경우에서 배우면 색칠하기 하잖아. 이렇게 칸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근데 뭐 4가지 색깔을 칠하는데 중복을 허용하고 이웃한 곳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없어. 그게 중복 허용의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중복 허용한 걸 안 다뤄본 게 아니라고. 다 다뤄봤다고. 근데 여기서는 새롭게 기호로 배운다 이 개념이야. 그럼 다시 봐봐. 니네 퍼미테이션은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안 배웠지. 퍼미테이션 안 썼어? 퍼미테이션 다 썼어. 그게 쓴 거야. 뭐냐면 5명이 있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팩토리얼 아니야? 5퍼미테이션 5상황이고 그거 중학교 때 했던 거 아니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했잖아. 그게 퍼미테이션, 그냥 퍼미테이션이야 그게. 그것도 받아들여지죠? 그럼 다음 얘기. 퍼미테이션은 기호에 엄청 집중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얘기야. 집중할 필요 없어. 퍼미테이션 반드시 써야 돼. 안 써도 돼. 이게 당연한 거야. 왜 써야 돼? 라는 개념인 거야. 퍼미테이션이라는 것이 순열을 나타내는 상황인 건 맞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3개 중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2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이라는 정확한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가 몇 개나 되겠어. 다 특이 조건 붙지 않아? 뭐 남학생이 맨 앞에 서야 되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해야 되고 누구는 뭐 어째야 되고 맨 뒤에는 누가 서야 되고 이런 멘트 맨날 붙잖아. 그럼 그 상황이 퍼미테이션 상황이겠냐고. 그 중에 일부가 퍼미테이션 상황이겠지. 그래서 기호 쓰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야.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 단 서술형에서 기호를 쓰면 내가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고도 그냥 기호 써서 식으로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호를 좀 사용하는 편이야.
그거 외에는 굳이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라는 해석인 거야. 됐죠? 세 번째, 몇 개를 택하냐면 알게를 택하여. 네 번째, 일렬 배열. 자, M 퍼미테이션 R이라는 상황은 딱 이런 상황일 때 사용하는 것이야. 이런 상황일 때 얘라고 쓰면 얘는 함축적으로 이런 상황을 담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얘를 곱하기 꼴로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았었니? 얘 곱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게 n개가 있잖아. n개 쭉 n개가 있는데 r개를 택하여 r칸을 만들어서 각각에다 넣는 거잖아. 그럼 제일 앞칸이 있어. 몇 개 중에 하나 넣으면 돼? n개 중에 하나 넣으면 되잖아. 두 번째 칸이 있어. n-1개 중에 하나 넣지 이렇게. 세 번째 칸은 n-2개 중에 하나 넣잖아. 근데 나는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총 몇 개를 나열해? r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r개를 택하여 r개를 일렬로 나열해버리니까. 됐어? 그럼 얘가 니네 수열 나한테 배웠잖아. 여기 다 수열 나한테 배웠어. 1항, 2항, 3항, r항이지. 3일 때가 몇 뺐어? 2 뺐잖아. r일 때는 못 뺄 것 같아. r마이를 뺄 수밖에 없는 거야. 1항, 2일 때 2보다 1 작은 수를 빼고 3보다 1 작은 수를 뺐잖아. r보다 1 작은 수인 r마이를 빼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m마 r 뿔 1이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마지막이. 됐어, 여기까지는? 그래서 너 이거 배웠던 내용이니까 바로 정리해 볼게. 자, 얘를 팩토리얼로 바꿔 쓰는 방법도 있었지. 몇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버리면 요 식이 동일하게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게 이런 거였죠? m 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눴어? m마 r 팩토리얼로 나눴죠? 봐봐. m 팩토리얼이 뭐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곱해? 1까지 쭉 곱하는 거지. 근데 얘로 나누면 m마 r, m마 r마 1 다 약분되지 1까지. 근데 여기가 어디야? m마 r보다 1 큰 데잖아. 얘가 약분되면 요거보다 바로 뒤에 거부터 싹 사라진다고. 얘가 끝까지 곱해져 있는 거에서 얘보다 바로 밑에 거부터 다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니까 얘랑 얘가 진짜 같겠지. 이게 퍼미테이션식을 팩토리얼식으로 바꾼 식이죠. 근데 얘는 형태를 외워야지. 형태 어떻게 외워? 앞에 거 팩토리얼을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눈다 였죠. 이건 모양을 외우는 거야. m 팩토리얼을 m마 r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써 있을지 모르잖아. 여기가 m마 r일 수도 있어. 여기가 m 뿔 r일 수도 있다고. 그냥 앞에 거 팩토리얼을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게 얘를 팩토리얼식으로 돌리는 방법이야. 이건 모양으로 외운다고 그랬어. 거의 모든 공식은 모양을 외우는 거야. 그냥 m 퍼미테이션 r은 얘랑 같다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앞에 거 팩토리얼을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눈다로 외우는 게 퍼미테이션을 바꾸는 방법이었죠. 자, 지금 잠깐 복습하는 거. 이거 왜 복습하냐면 퍼미테이션과 컨비네이션이 뒤에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을 배우면 걔가 베이스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얘를 복습 안 시키면, 근데 이거 제일 최근에 시험 본 파트잖아. 그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 정말 시험 본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 근데 가르치면 몰라. 그게 지금 복습하는 거라고. 좀 지루하더라고도 잘 드러나야 돼. 머릿속 정리해, 계속.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 중에 특히 문과 학생들 있지, 문과 계열 학생들. 문과는 없어졌으니까 문과 계열 학생들은 수능 볼 때까지도 사용하는 거야, 이거. 수능 볼 때까지도. 물론 이과 계열 학생들은 내신 때만 사용하고 수능 때는 선택하지 않는다면 안 보기는 하죠. 그쵸? 이런 거였다. 자, 퍼미테이션에서 조금 기억해야 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 정의되어 있는 아이. M 퍼미테이션 N을 우리는 뭐로 정의했어?
이거 n 팩토리얼로 정의했죠? n개 중 n개를 택하여 1열로 나열했기 때문에 n 곱하기 n 곱하기 점점점 1까지 곱하는 상황이잖아. 그게 n 퍼미터 npn 상황이고 걔를 n 팩토리얼로 쓴다. n 팩토리얼은 그 수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쭈루룩 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n 퍼미테이션 제로는 얼마입니까? n 퍼미테이션 제로 1로 정의한 거야. 이건 정의된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생각해봐. n명이 있어. 0개를 택했어. 아무 짓도 안 하지 않았냐? 경우가 어딨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경우 없잖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수학에서는 얘를 1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거를 왜 한 거냐면 이게 왜 1로 정의됐냐면 이건 내가 정의했다고 말했죠? 정의한 이유가 이 팩토리얼식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야. 팩토리얼식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짓도 안 했으면 0개 아니야? 경우가 없잖아. 그쵸? 근데 봐봐. n 퍼미테이션 제로야. n에다가 n 넣었어. n 넣었어. 0 넣었어. n팩을 n팩으로 나누지. 그럼 얼마야? 1이잖아. 이 식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n 퍼미테이션 제로는 1로 정의한 거야. 이해했어? 그 경우도 한 가지로 본다라고 정의해버린 거라고.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n 컨비네이션 제로도 1로 정의돼 있지. 그것도 팩토리얼식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정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전 수학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생길만 하면 새로운 정의를 하나 만들어버려서. 그런 내용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당연한 내용이고요. 이것 때문에 또 생기는 게 이런 게 있어요. 0 팩토리얼은 마찬가지로 1입니다. 정의된 거예요, 얘도.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에 갖지 않는다. 정의이기 때문에. 됐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순열의 기본적인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순열의 기본적인 해석. 그럼 이제 조합의 기본적인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조합. 조합은 C를 쓰죠. C 컨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NCR이라는 거 썼었어. NCR 이렇게 NCR 됐다. 근데 조합의 상황은 언제 썼었니? 조합의 상황은? 요 중에 여기 3번까지만 박스 쳐서 얘한테 주면 되지 않냐? 이게 조합의 상황이지.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역시 허용하지 않아. 됐죠? 알게를 택하기만 하는 상황. 즉 순서에 관련이 없는 거. 일렬 배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 손에만 올려놓는 상황을 우리는 조합의 상황이라고 보는 거야. 일렬로 배열하지 않는다. 근데 자,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따로따로 배우지만 실제 문제 풀이할 때 다 조합으로 풀지 않았었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 보통 문제를 풀 때 사고를 끌고 갈 때 n개 중 알게를 택하여 일렬을 배열한다는 퍼미테이션보다 사고를 보통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문제 풀일 때 확실하게 이점이 있지. 봐봐. 그냥 n개 중 알게를 택해. 그거 내 손에 올려놔. 그럼 R명이 내 손에 있는 거잖아. R명을 일렬 배열하면 돼. R팩으로. 선택 후 배열한다의 개념으로 풀면 조합 후 팩토리얼 한다. 즉 선택과 분배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게 니네 고1 때 이거 배우지 않나? 분할 분배 배우나? 고1 때? 분할 분배 고1 때 거냐? 분할 분배 안 배웠니? 분할 분배 고1 때 안 배우나? 분할 분배 안 배우나? 진짜 안 배우나? 근데 꽃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바구니 3개 만든 다음에 엄마 아빠 동생한테 나눠주는 그런 거 안 풀어봤어? 배우지 않았어. 그거 분할 분배잖아. 그게 선택 후 조합 후 배분한다잖아. 그렇지 않아? 퍼미테이션의 상황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왜? 논리상 불편하기 때문에. 논리상. 선택 후 배열한다의 순으로 가는 게 맞지? 그게 분할 분배 파트고.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어? 그래서
순혈과 조합이 완벽하게 구분 가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구분이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왜 당연한 거냐면 근데 컨비네이션의 그 정의가 그 식이 요렇게 생기는 그런 식의 표현에 이렇게 쓰잖아. 조합은 MPR을 누구로 나누니? MPR 누구로 나누는 게 컨비네이션이야. 알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이게 왜 얘야? 이게 왜 얘야? 봐봐. 퍼미테이션 순서에 관련이 있었지. 그럼 봐봐. 1, 2, 3이 있으나 3, 2, 1이 있으나 2, 3, 1이 있으나 얘네 순서를 막 뒤바뀌어 쓰는 게 다 똑같은 경우 아니야? 다 똑같다는 얘기는 걔네를 몇 개로 쉬어야 되는 거야? 한 가지로 쉬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M 퍼미테이션 R은 몇 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했어.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했다고. 그럼 봐봐. 1, 2, 3, 4, 5, 6, 7, 8, R 이렇게 쓰나 R 1, 3, 5, 4, 3 지 멋대로 막 써가지고 막 순서를 막 뒤바꿔서 써.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조합의 상황에서는? 순서에 관련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세운 거에서 몇 개의 중복이 생겨? 알팩만큼의 중복이 생기지. 왜냐면 알팩 막 순서 막 뒤바꿔, 알명이 뒷선을 막 뒤바꿔서도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해? 알팩만큼마다 한 개로 쉬기 때문에 알팩으로 나누는 게 컨비네이션의 상황이지.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얘인 거잖아. 순서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복이 일어나는 알팩만큼을 한 개로 센다라는 개념으로 알팩으로 나누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또 들어봐. 얘가 양변에 알팩을 곱해도 되지 않냐? 등식이니까. 그럼 이런 거야. 알팩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 M 퍼미테이션 R 상황과 똑같은 거야. 당연하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선택한 거야. N개 중에 R개를 내가 택해서 내 손에 올려놔. 선택이 끝난 거야. 걔네들을 알팩으로 일렬 배열하면 퍼미테이션 상황과 똑같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다 컨비네이션 후 팩토리얼 한다의 사고를 갖고 풀면 문제가 잘 안 꼬이지. 안 꼬이고 사고가 편리해져서 퍼미테이션 상황은 거의 다루지 않고 대부분 컨비네이션 상황으로 바꿔 푸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분할 분배 느낌으로. 먼저 선택을 해. 뭐 배분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바꿔 풀기 때문에 순혈과 조합의 개념상으로는 분할해서 배우지만 결국에 조합 후 배분한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다루게 된다라는 사고의 변화야.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퍼미테이션도 팩토리얼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팩토리얼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니네 M 퍼미테이션 R 있지? M 퍼미테이션 R? 얘를 어떤 팩토리얼식으로 바꿨을 수 있었어? 앞에 거 팩토리얼을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눈다였죠? 그럼 앞에 거 팩토리얼이 이런 거였어? 얘만 보는 거야. M 팩토리얼을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가 퍼미테이션만 바꿔놓은 거지. 걔에다 뭘 곱해야 돼? R팩분의 1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컨비네이션은 이렇게 배우지. 앞에 거 팩토리얼을 뒤에 거 팩토리얼과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눈다로 외우셨던 거야. 그쵸? 거기까지가 기본 해석. 그러면 컨비네이션에서도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이런 거죠. N 컨비네이션 N은 얼마니? 1이죠, 1. N개 중 N개를 택하기만 한 것도 한 개라고 보는 거잖아. 두 번째, N 컨비네이션 제로는 몇이라고 생각해? 얘도 1이라고 생각하지? 아무것도 택하지 않은 것도 한 개라고 생각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팩토리얼식이 참임을 만들기 위해서 정의한 거야. 이렇게. 됐죠? 이제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이었나? 파스칼의 삼각형 기억해? 하키스틱 공식 기억해? 하키스틱 공식? 이렇게 쭈르륵 더하면 꺾여가지고 요거랑 같다는 거. 이렇게 더하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렇게 꺾여서 더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 안 나나? 그것까지 다를 수는 없어서 그런 애들이 있었죠. 그래 있었는데 걔 사용되는 핵심 공식이 다음이었죠. 이 공식은 중요한 공식이죠. N 컨비네이션 R이 같아요. 컨비네이션 두 개의 합으로 바꿨을 수 있지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에 뭐가 써있어? 뭐 써있을까요? 뭐 써있을까요? N마일 R N마일 여기 뭐 써있을까 여기? R마일 이거 기억나니? 뭐냐면 이 공식은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되는 공식. 보세요. 얘가 되기도 하고요. 얘가 되기도 해요. 두 개는 양방향 가능한 공식입니다. 얘는 논리상 설명하는 증명도 있고요. 팩토리얼로 증명하는 증명도 있어요. 지금은 고유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할 거야. 이 공식을 보는 방식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거와 이 앞에 거를 관찰해 보세요. 어때요? 똑같죠. 앞에 것이 같고 뒤에 것 보세요. 뒤에 거 1 차이 나지. 1 차이 나면 앞에 거 1 키우고 뒤에 것 큰 것을 가져오. 앞에 것이 같고 뒤에 것이 1 차이 나면 앞에 거 1 키우고 뒤에 거 큰 것을 가져오면 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7 컨비네이션이 더하기 7 컨비네이션 3이 있을 수도 있잖아. 숫자 커지면 그냥 하자. 그럼 얘는 얼마일 것 같아? 앞에 것이 같고 뒤에 것이 1 차이 나지? 됐어? 그럼 앞에 거 1 키우고 뒤에 거 큰 것이랑 같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해요. 근데 이걸로 가지고 뭘 설명했었냐면 하키스틱 공식도 설명하고 컨비네이션 끌고 가는데 굉장히 잘 사용하는 공식 중에 하나다. 중요한 공식이고요. 네.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 당연한 내용들, 심화 내용이나 그런 거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쪽 부분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단순해요. 엄청 단순해요. 이거 말고 설명할 게 있냐? 없어요. 근데 문제풀이 안에서는 특이 조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걔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긴 거지. 딱 얘만 놓고 보면 엄청 복잡하거나 뭐 새롭거나 한 내용은 사실 없는 것이 맞다 정도 해석이에요. 지금 한 것은 그래서 그냥 복습 잠깐 한 거야. 복습. 됐어요?